제2회 한국 후견 대회 후견제도의 10주년 종합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례를 조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후견 대회가 2회째를 맞아서 특히 이 금년도는 후견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였기 때문에 10주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10년, 20년을 또 설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 이 모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후견제도의 발전에 늘 몸담고 계시는 그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 모이셨어요. 다 모이셨고 그분들 덕분에 이만큼 또 후견제도가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특히 이 감사한 것은 우리 이 권덕철 장관님께서 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오전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18대 국회의 국회의원일 때에 이 후견제도 입법에 제가 관여를 했었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제철웅 교수님께서 오전에 발표를 하시면서 사법의 치유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 저는 그걸 오늘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상당히 저는 이 감격적인 표현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18대 국회에서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후견제도 입법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조정제도 입법에 제가 관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의 직함이 여기 소개되어 있기를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원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의료분쟁은 여러분 대충 이해를 하실 거고, 그것을 이 조정으로 끝을 내자. 이게 저는 그런 쭉 제가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거든요. 이게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판사라고 하는 직업이 판단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이게 정말 저 자신이 늘 돌이켜 보는 것이 과연 인간이 다른 인간을 판단할 그런 권한이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늘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두려웠고 또 하기 싫었고 그래서 뭔가 좀 대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게 후견이라는 것, 18대 국회에서는 마침 후견이라는 걸 만나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사법의 후견적 기능이 이렇게 독일에서부터 그런 개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이제 후견제도에 그런 몰입했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의료 분쟁이라고 하는 이것을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법을 제가 만드는데 앞장을 서서 곧 그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 설립되어서 이제 거기도 딱 10년 됐어요. 원래 그때 제가 18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이 돼서 거기도 딱 10년이 됐는데, 거기는 이제 구성이 아주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봉직한 의사 선생님이 10분이 계시고, 그분들은 감정을 담당을 합니다. 의료 사고의 과실 여부를 감정을 담당하고, 그러면 그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이 법원의 판사 생활을 한평생 해오신 분들이 또 거기에 7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양쪽 당사자를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서 이제 조정으로 끝을 내는데, 놀랍게도 조정 성공률이 70%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속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방법은 우리 사회의 혼란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를 막
철저히 수사를 해서 검사님들이 기소를 잘하면은 법원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재판을 잘해서 막 형벌을 선고하고 그러면 사회가 좋아져야 될 텐데 왠지 그죠? 그렇게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고 법원에서 또 애를 써서 판사님들이 재판을 하는데도 이게 왜 자꾸 이 사회가 과연 이게 이 방법밖에 없는지 이런 저는 고민을 하게 되던 때에 오늘 오전에 제철원 교수님께서 이 사법에 어떤 그런 치유적 기능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참 이 사법에서도 어떤 이런 치유적 기능에 눈을 떠본다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또 저희들 그 조정중재원에서 이제 평생 판사 생활을 해왔던 분들도 이제 판단은 전혀 버려버리고 거기서는 판단하는 거는 절대 건물이거든요. 판단은 버리고 조정으로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해보니까 자신이 저 판사 시절에 내가 참 많이 실수를 했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 접근이 다르거든요. 이게 내가 어떤 최종적으로 뭘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부담에 시달릴 때하고 내가 열심히 양쪽에 다 이 말을 다 경청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조화롭게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접근할 때는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일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뭐 원고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마 여기에 엑기스가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또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 여러분들 플로어에서도 자유롭게 정말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냥 향후에 후견제도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은 우리가 이제 6시에 끝나야 집에 가야 되니까요. 6시에 끝나는 거에 우리 뭐 여기 패널 분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뭐 이 사회자지만은 시간을 막지를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6시에 집에 가도록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야기 들으시고 또 이제 패널께서 저 플로어에서도 이야기를 하다가 그죠? 바로 이때 난 생각난 김에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은 손 드세요. 그냥 막 나중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중간에라도 그죠? 손 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한번 해서 좋은 그런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김유진 부장판사님 문을 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김유진 부장판사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가정법원에서 후견 사건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후견대에 참석하면서 여러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고견을 듣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생각할 질문들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에 기존 제도에 비교해서 제법 낯선 제도였습니다. 제도 도입 후에 10년간 법원 내부에서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현재 성년 후견 제도가 훌륭하게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고 피후견인들의 복리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은 그동안 후견 제도가 이렇게 정착되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후견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원 내부의 시각에서 느꼈던 점 그리고 애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제철원 교수님께서 후견 감독 업무에 대해서 치중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이 주된 부분이 후견 감독이다 보니 후견 감독 업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많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 전문가 후견인 분들, 공공 후견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주로 감독에 이제 관리하게 되는 부분은 친족 후견이기 때문에 친족 후견 위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에 비해서 후견 제도가 도입되면서 후견 업무의 많은 부분이 법원의 업무 울타리 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민사나 형사 사건이랑 달리 가사 사건은 법원의 후견적 지위가 강조되고 가사 사건 중에도 후견 사건이 특히 법원의 후견적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한 업무인데요. 그만큼 기존 제도에 비해서 법원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늘어났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법원도 지난 10년간 인적, 물적인 측면에서 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앞서 오전에 정동혁
판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서울가정법원과 수원가정법원에 설치된 후견센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다수의 전문 인력들이 모여 후견 업무만을 처리하면서 후견 개시, 감독 등의 업무가 유기적, 조직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그 시스템이 매우 안정적이고 전문적이어서 후견센터가 없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제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가사 사건은 다른 민사나 형사 사건과 달리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 유무와 그 정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건 유형입니다. 형사 사건은 전국 어디 가서 재판을 받더라도 같은 인적 구성을 통해서 같은 절차로 재판을 받게 되는 반면 가사 사건, 특히 후견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법원에서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적 구성, 잘 만나게 되는 인적 구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운영하는 제도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 업무는 인적 자원이 풍부해서 조직적이고 시스템이 갖추어진 법원에서 진행될수록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가능하고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 가정법원들은 후견센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후견 업무를 나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후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인적 구성이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법원의 여건에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 법원 여건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앞서 오전에도 사무실에 그 후견 게시된 그 피후견인들의 사진을 걸어놓는 독일 판사님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이제 후견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만 후견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관님들도 여러 참여를 해주시긴 하지만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여 건이 넘는 후견 감독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000여 건이 넘는 분들의 사진을 다 붙여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보다 더 나아가 제가 담당하는 후견 업무는 제 업무의 30%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 나머지 70%는 다른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를 기다리는 500명의 소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인원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구 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이제 하위 지원들도 많이 두고 있는데요. 후견 업무와 관련해서 각 지원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보면 여전히 일부 지원의 경우에는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은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원의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견 업무 중에서도 후견 감독 업무는 특히나 그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의 부족은 자연스레 후견 감독 업무의 강도나 집중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사건을 세세하게 다 감독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도시에서 이렇게 인적 자원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후견 필요성이 더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적 물적 인프라가 좀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후견 감독 기준이 좀 통일화되고 절차가 통일화될 수 있도록 법원 내부에서도 후견 업무의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후견 업무가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많다는 특성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사건과 다른 특성이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되는 기간이 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성년 후견은 대체로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후견 감독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제도가 한창 정착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후견 개시 건수가 종료 건수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후견 사건 업무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아무리 인적 자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 명당 담당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이러한 그 후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한 앞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결정에 자율성 및 복리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후견 종료 심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후견 종료 심판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또 본회의에서도 일정 부분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후견 감독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후견 제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후견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견 제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뿌리내리지 않아서 후견 제도를 피후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우회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 풍조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친조 후견인이 성년 후견이라는 제도를 처음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러한 상황적인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친조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이들이 제일 처음 후견이라는 제도를 접하게 되는 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 친족을 대신해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안 오면 안 된다, 또는 본인이 와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면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오라, 이런 안내를 받고 비로소 이제 후견 제도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후견 제도가 어떤 것이다라는 이해를 하고 또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 숙고를 거쳐서 후견 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급박한 이례적인 필요에 의해서 후견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친조 후견인들은 당초 해결이 시급한 그 업무의 처리에만 관심이 많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거나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 후견인으로 활동하려는 각오가 부족한 채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견이 개시되면 그 급박한 업무, 대체로는 재산 처분에 관한 업무겠죠. 그러한 급박한 업무를 해결하고 나면 이후에는 더 이상 후견인의 의무 이행에는 관심이 없고 후견 감독 과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또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후견 신청을 안 했을 텐데 라는 불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견 감독의 비협조적인 경우 결국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들려면 절차상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후견인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가 적정한 후보자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마땅한 후보자를 찾을 수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국선 후견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 업무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최대한 친조 후견인 교육에 힘쓰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후견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자, 방금 그 후견 감독 과정의 비협조적인 친족 후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감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케이스가 피후견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이러한 후견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예금을 인출해서 유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월 인출액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해서 제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민법 규정상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당사자나 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대리권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재산을 유용한 후견인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명하는 한편 또 스스로 자신의 그 대리권 범위를 제한하는 신청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인출금액 제한을 걸겠지만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대리권 제한을 직권으로 추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은 불가피하게 후견인 변경을 하면서 그 인출금액 제한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신상 후견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후견인 변경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 인출금액 제한을 통해서 제재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인 변경은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대리권 범위의 변경은 직권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후견 감독 업무의 큰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후견 개시 단계에서 인출금액 제한을 처음부터 거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사실 후견인이 재산을 유용할 후견인인지 아닌 후견인인지 처음부터 예상해서 또 인출금액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특히 금융기관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간혹 금융기관이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해를 달리해서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경험한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통상 후견 감독 과정에서 지출 과정의 편의,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의 편의를 위해서 체크카드 사용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 개시 심판문에는 대리권 행사가 제한되는 행위만 열거되고 있고 그 열거된 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대리권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은행의 경우에는 그 심판문에 체크카드 발급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해보니 업무 지침이 그러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전문가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리권 변경을 통해서 체크카드 발급 권한을 추가해달라라는 신청을 하고 있지만 친저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없고 그냥 체크카드 발급이 거절되면 기존대로 그냥 현금을 인출해서 계속 쓰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감독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후견 목록을 작성하면서 저희가 체크카드 발급 권한을 명시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도 조금 금융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는 지방은행의 사례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메이저 금융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좀 타 지역과 달리 그 업무 지침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대리권 범위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금융기관이 이렇게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 그 불편함은 후견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수사건으로 이제 신청한다 하더라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후견인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후견 감독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을 상대로 후견제도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전국 금융기관의 업무 지침도 좀 더 통일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후견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지난 10년간 사회 전반의 노력을 통해 후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처럼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잘 해결해 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진 부장판사님의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죄송한 건데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은 그 어떤 주무부서가 딱 정해져서 그 새로운 제도를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니까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정말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새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제 가정법원한테 특히 서울가정법원한테 이렇게 오면 이 업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참 쳐다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서울가정법원이 뭐 홍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이 포스터를 만들고 홍보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 법원이 이런 뭐 좀체 없었을 거예요. 법원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포스터 만들어가면서 홍보해가면서 그렇게 10년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참 이러한 서울가정법원의 눈물겨운 그런 노력은 역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도 사실 정부가 이 기재부에서부터 좀 이거는 정말 좀 아셔야 돼.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좀 이걸 인식을 하셔서 지금도 저는 홍보 부분이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은 은행대로 따로 놀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난 10년을 잘 이렇게 회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의 희망 제철웅 교수님입니다. 예, 제가 거기 원고가 없이 왔는데요. 성년 후견 제도가 이제 도입되어서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는데 저는 상당히 한편에서는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도가 그동안 상당히 이제 이전에 우리가 행위무능력 제도가 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후견 업무만 이제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판사님들이 있게 되고 전문가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제도가 생기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공공 후견 제도도 이렇게 도입되고 하면서 이제 초기의 세팅들은 또 많이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이제 아직 미약한 단계이지만 명칭으로는 후견법인이라고 해서
전문가 쪽에서 하는 후견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하는 이제 후견법인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도가 좀 발달하려고 그러면은 제도 자체만 이렇게 해서 발달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미시적인 측면에서 후견 제도의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있어야만 제도도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즉 후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피후견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서 후견 제도가 우리 사회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는 이런 미시적인 부분에서의 발전이 있어야만 제도도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은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미시적인 부분에서의 발전은 아직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후견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숙고와 발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전문가 후견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민 후견인 또 뭐 공공 후견인도 다 마찬가지인데, 후견인이 이제 해야 될 좋은 후견 실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후견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후견 실천을 하는 후견인들이 많아져야만 이제 이 후견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콘센서스 같은 게 좀 모아지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사실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후견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이 저는 이제 후견인은 무엇보다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후견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후견 활동을 통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들을 배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서 이제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화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어떤 목표 지점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설득이 안 되면은 이거는 이야기가 이제 실패한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목표 지점이 없게 되면은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목표는 또 그 다음 단계에 또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이런 대화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뭐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대화적인 실천을 가정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사춘기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야단을 치지 않고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게 대화적인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야단을 치지 않고 아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좋은 직장을 가는 걸 목표로 삼게 되면은 아이를 계속해서 야단치게 돼요.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닌 경우에는 아이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사회에서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이에 대해서 야단을 치지 않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야단을 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대화적인 접근 방법이 몸에 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야단을 안 쳐봤어요. 야단을 안 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 지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야단을 치지 않는 것들을 훈련함으로써 대화적인 그러니까 접근을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이제 두 사람이 일심동체로 같이 살다 보면은요, 반드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잔소리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 관계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부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정말 궁금하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 잔소리가 없이 부부가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고 야단을 치지 않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대화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가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에게 야단치지 않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업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훈련해 나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화적인 훈련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녀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는 쉽게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제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대화적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저분은 왜 저렇게 반응할까를 궁금해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해나가게 되면은 이제 후견 활동 자체가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목표 지점들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피후견인의 삶의 질의 개선에 확실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 4년 정도, 그러니까 후견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내가 없더라도 그냥 지역사회에서 이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세팅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2013년 공공후견,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후견인이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후견 계획을 세워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지역에서 후견인이 없더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네트워킹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간과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은 후견인들을, 그러니까 좋은 후견인들을 발굴하고 이 좋은 후견인들을 훈련시키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잠재적 역량을 너무 과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후견 활동을, 그러니까 이게 나의 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아마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이란 이런 분들이 한 5건 정도를 그러니까 뭔가 이 사회 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60세가 넘어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이럴 때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아마 그런 역할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좋은 후견인들을 양성하고 그 후견인들이 대화적인 기법에 보다 더 익숙해지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분들이 후견에 대한 정말 훌륭한 전파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말 좋은 취지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매뉴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 곳에서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의 매뉴얼에는 원칙들이 충분히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선진국에 가서 후견인 양성하는 교육도 직접 참여해서 같이 멤버로서 수업도 듣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한 일주일 하는 세션에서 한 4일 정도는요, 전부 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원칙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이 뭔가,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수업 시간이 이제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되는데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은 뭔가 배운 것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이게 내 삶에
뭔가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교육들을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에 관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저럴 때는 요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인간보다는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칙을 알면 원칙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인간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훈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년후견제도 시행 10년을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상당히 성공을 했다.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미흡한 부분이 좋은 후견 실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후견 실천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견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후견인들, 후견 법인들의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분들의 그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아마 조만간 후견 제도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역량 있게 일을 할 단계가 되면은 후견 제도를 좀 더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그때 되면은 공감대가 훨씬 더 많이 이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철웅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제철웅 교수님은 이 민법 전공의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거의 제가 들어보면 법률 용어를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법학과 교수님인지 철학과 교수님인지 역사학과 교수님인지 정말 그 깊이가 한량 없으신데, 정말 다시 한양대학교에 입학해서 한 학기 강의를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이게 뭐 매번 그죠, 뵐 때마다 강의 들을 때마다 이게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고 정말 끝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분이 그죠, 법과대학의 교수님이고 하면은 충분히 국무총리감 이런 거 되잖아요. 왜 이런 분을 그렇게 그 나라에서는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이런 분이 총리가 되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자, 다음은 우리 송인규 변호사님, 정말 후견인으로서 실천 경험도 많으시고 또 변호사회에서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끝난 제 이 세션 자정을 맡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유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5분의 주제 발표, 4분의 토론자, 거의 10분 정도밖에 최대 시간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15분, 20분 양을 가지고 하니까 요약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발 좀 부탁드린다 하면서 계속 시간을 통제하느라고 욕을 뒤지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회복지학과 출신이고 법학은 부전공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늦게 되고,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사회복지법제론이라 소위 로스쿨에서는 사회보장법이고,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20년 가까이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처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한 10여 년 동안 고문 변호사로 있었고, 또 이번에는 또 우연한 기회에 국가에서 이제 사회보장의 최고 정책 심의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 장관급 위원, 차관급 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있는데 장관급 위원으로 인사검증 한 1개월 이상 받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성년 후견인은 법원에서 후견인 등재하려면 인사검증 받잖아요. 요게 통과되면 아마도 정부에서 하는 인사검증이 통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권덕철 장관님 오셨는데 저와 2년 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고 저는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회복지는 그 기본 중위소득을 기점으로 해서 생계급여나 이런 것이 결정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사실은 역대에서 최고로 많은 비율로 인상시킨 장본이고 제가 또 옆에서 도와드렸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엄청나게 원칙을 반영해서 생계급여가 굉장히 높고 이번에 올해는 더 기대 이상으로 뭐 약자복지 뭐 이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후견이라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예요. 사회복지제도예요. 근데 실제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5년마다 국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정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재정 추계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을 하는 겁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본 위원회는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회 구성되고 실무위원회는 각 부처의 차관과 그다음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밑에 전문위원회 해서 100 몇십 명이 전체적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을 나름대로 논의하는 그 기구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회보장 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제 말씀은 법제화입니다. 공공후견은 너무 미약해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예산이 2조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공후견에 투입되는 비용을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공공후견은 기본적으로 후견제도의 나름대로 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후견 활성화법이 있고 막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변경에 약간의 근거 규정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드디어 마침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후견이라는 영역, 그다음에 후견제도라는 영역이 명문화될 것을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전부 다 제가 성년후견을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걸 알고 제 말은 조금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일 또 이제 법제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1 세션에 제가 가고 싶었는데 이 세션 그 자정하라고 그래갖고 참석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핵심적인 것은 제철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후견 실천입니다. 좋은 후견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후견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요. 일단 원칙적으로. 그러면 각 개별 사건에서 최소한도로 좋은 후견인이 선임이 돼야 됩니다. 선임이 되지 않으면 후견인으로 활동을 못하죠. 그러면 좋은 후견 제도의 세 번째 요건은 좋은 후견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독을 잘해야 돼요. 감독 기관이 굉장히 적정해야 됩니다. 감독 기관은 감시적인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친족 후견인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85%, 일본에서는 71.5%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친족 후견인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후견인들이 일탈행위나 횡령이나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친족 후견은 잘 하기 위해서는 감시 기능이 굉장히 강화돼야 됩니다. 반면에 전문가 후견인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여기 사회복지사님, 윤리강령이 있어요. 변호사님, 법무사님, 마찬가지 세무사님. 윤리강령이 있고 잘못하면은 일탈행위를 조금이라도 하면은
여기저기서 말도 못합니다. 일단 자기가 소속한 협회에서 제재를 당하고 법원에서 감독돼 가지고 나름대로 통제당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전문직 후견인들은 가족 간의 갈등이 첨예하거나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이 감독을 안 해도 그 추정 상속인들이 엄청나게 감시를 합니다. 감시 정도가 아니에요. 통제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지나친 간섭을 넘어서 괴롭히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좋은 후견인이 되려면 친족 후견인을 잘 할 수 있도록 일탈남용 방지하게 하고, 전문가 후견인 전문 영역에서 최소한들 케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기능이 법원의 감독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되어 있다. 전문가 후견인은 감독이나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감시 기능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대로 친족 후견인은 실제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좋은 제도로 만들려면 피후견인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방향성을 일단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공공후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미비해요. 예산상의 제약이 있고, 두 번째 실제로 법제가 완비되지 않아서 심지어 복지부에서는 공공후견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있죠. 그 다음에 치매 노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발달장애. 그 다음에 빼먹은 게 있습니다. 공공후견에서 정말 중요한 미성자 후견. 요즘 아동학대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반 후견은 공공후견과 달리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일단은 후견보수가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공공후견의 대상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가 재원을 조달해서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후견협의회에서 보시다시피 그거 공공후견 아무리 논해봤자 법제가 불충분하고 예산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10년 동안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10년 동안의 후견 제도를 평가하는데 일반적인 후견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상당히 지금 정비되고 완비됐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은 공공후견은 한 발짝 앞서 나가지도 못한다. 전체적으로 그로스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공공후견에 관련돼서는 법제화가 필요한데, 제가 소속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명문화해서 국가의 기본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계획에 반드시 넣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견인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면, 친족 후견인의 경우는 대부분이 일탈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합의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일탈 행위를 하고 있다. 전문가 후견인의 경우는 일탈 행위하면 자기는 이제 직업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일탈 행위가 아니라 고충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후견 실무에 관해서 너무나 우리 감독관님들이 왜 이렇게 발표를 잘해요? 선수들만 나와가지고 너무 청산유수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후견인, 전문가 후견인 애로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님 지금 발표하셨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면, 일은 이만큼 한가. 변호사가 1시간 하면 사회복지사님은 3시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적당한 대접을 못 받는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사회복지사님만 대접을 못 받나?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도 사실은 응당한 소위 후견벗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구태여 말하면 좀 약간 이상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후견제도가 지금 10년을 정리하는 지금 심포지움, 소위 말해서 이제 후견대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는 앞으로 공공후견은 굉장히 일단 집약적으로 다 논의가 정리가 돼서 법제화가 중요하고 법제화 플러스 그다음에 예산 확보. 예산 확보는 소위 사회적 약자에 관련돼서 재정이 많이 돼야 돼. 기재부 출신 장관님이 현재 계시지만 기재부에서는 사실은 사회복지가 이제 우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기재부 여기 안 계시죠? 없죠. 제 말씀은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되는 것이 옛날에는 공급을 결정해 놓고 수요를 통제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야. 수요에 의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의 원칙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시간을 그렇게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됐습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죄송함을 표하면서 좌장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훌륭하신 분입니다. 역지사지가 근데 이게 정말 오늘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저도 이렇게 늘 가깝게 지내는 분이지만 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이게 격이 장관급인 것도 오늘 정말 새삼 느꼈고요. 실제 또 파워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틀림없이 이게 후견제도가 이제는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 말씀 겸 거지 하나 참고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좀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할 때 이게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본 논문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보다도 10년 빠르게 후견제도를 도입했어요. 우리보다 10년 역사가 깊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후견제도를 이렇게 도입해서 하는데 이게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활성화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성년 후견제도 이용 촉진 법을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용 촉진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근거 논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저는 이용 촉진법이 아마 후견제도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제도니까 그렇게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주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 느껴질 건데 거기서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나라의 이 재산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재산,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65세 이상이 60% 가까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젊은 애들은 이 자산이 별로 없고 65세 넘는 사람들이 나라의 부동산이건 예금이건 이런 걸 60%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치매가 급하게 막 숫자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일본은 벌써 치매 500만을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200만은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일본은 500만이 이제 치매로 이렇게 가니까 이 재산들이 그죠? 예금이나 부동산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동결돼 버리니까 사회 전체의 유동성이 흔들려 가지고 국가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렇게 유동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미리미리 후견인을 선임하고 또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후견인이 선임이 돼서 재산 상태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게 성년 후견제도 이용 촉진법이 그렇게 저는 그것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요. 제가 또 이제 현장에서 보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이제 치매가 이제 막 100만을 넘어서고 곧 2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이 지금 어떠냐면은
이게 치매 상태로 누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은 뭐 서초동에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어도 20억, 30억 예사로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가족 중에 그죠? 어떤 사람이 치매로 가게 되면은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달려 들어가지고 그냥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되는 식으로 그 사람이 그죠? 한 20억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중산층 이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치매가 딱 되는 순간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수급자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현상을 목도해요. 이게 지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국가가 그렇게 평생을 20억 모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젊음을 바쳐서 그 20억까지 그렇게 온 사람은 국가가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을 지켜주는 게 바로 이게 후견제도거든요. 그게 활성화돼서 그렇게 지켜주면 될 것을 그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수급자가 돼서 이제 수급비를 막 투입해야 되는 그 국가 사회보장 제도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수급비만 올리고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에 이 발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인당 이제 기초수급 받던 사람들이 뭐 60만 원이 되는 것이 월 70이 되고 80이 되고 막 1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건 좋은데 과연 그 돈이 바로 그 본인 치매에 걸린 본인한테 그 돈이 전달되느냐 이게. 그것이 정확하게 그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전달된다는 보장 없이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자꾸 올리기만 하면은 이건 뭐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정확하게 전달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후견제도거든요. 바로 이런 것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치인들이 좀 빨리 우리나라에도 나타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의의 문제거든요. 이게 평생 돈 벌어봤자 그죠? 내가 치매 오는 순간에 그냥 대반 알거지가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아예 알거지가 되면은 차라리 나은데 어정쩡할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가 없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돼서는 이게 기본 질서 그죠? 국가의 기본 질서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도 저는 이 후견제도의 그 사회 경제적인 천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정부 관계자들이 좀 해서 정말로 이게 제대로 활성화돼서 국민들의 이 소중한 권리 하나 하나가 그렇게 보장받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다음은 조준배 관장님이신데요. 이분은 또 이 사회복지사 후견 사회복지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 박준기 관장하고 두 분이 쌍두마차예요. 이 두 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들이 후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조준배 관장님의 좋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조준배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시계도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는데 앞에 이제 토론 앞으로도 또 저 말고 또 우리 또 토론자 한 분 더 계시고 그래서 시간을 제가 절묘하게 6시에 다 귀가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이제 30년 쯤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후견제도에 이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우리 박은수 변호사님 통해서 이 후견제도를 접하고 또 그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노인이 될 텐데 그 이후에도 제가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야에서 제가 귀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마침 또 오늘 또 10주년이라고 하니까 이 후견제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법원하고 수원가정법원에서 전문가 후견인 후견 감독인 또 심층후견 감독위원 또 그런 활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특히 그 매력이 있는 건 심층후견 감독위원인데요. 제가 후견 사례를 한 100여 사례 이상을 가정 방문을 해서 다양한 모습의 그 친족 전문가 후견 양태들 그 모습들 또 잘하는 후견 또 문제가 있거나 좀 한계가 있는 후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10주년의 그 의미를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 후견이 이 제도가 2013년 시행되고 지금 현재 돌아보면 후견 제도 너무 잘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도 더 좋은 후견, 아까 우리 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더 좋은 후견을 위해서 공부하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아주 한 줄로 얘기하면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도 인권, 또 그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권, 또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존중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의 기본 요소인데 후견이 마치 사회복지와 다르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된다. 다만 법적인 권한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것. 사회복지는 실천하다가 윤리적 딜레마나 클라이언트에 아주 난감한 상황이 있을 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호자를 찾아야 되고 가족과 상의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그 상의가 적절하지 않을 때는 도리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후견은 물론 지원과 대리의 개념에서 이렇게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 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는 후견인이 행할 수 있는 그 권한 범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매우 매력이 있다. 또 피후견인을 위해서 도울 어떤 그 범위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사례도 물론 이제 친족의 경우가 다수입니다만은 방임하고 있는 경우들 많이 있었어요. 쓰레기집에 미성년 자녀 형제 자매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집안에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의 가족들을 봤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니까 바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머릿속에서 이제 막 움직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자원들을 바로 연계해서 그 쓰레기집을 완전히 개선해주는 심층후견 감독 3회 방문으로 가족이 주거 환경이 변화되고 그 친족 후견인을 불러가지고 후견 이렇게 하면 후견인 변경된다라고 반 이렇게 좀 강제적인 얘기도 하면서 후견인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친족이 좀 아까 우리 사례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치매가 걸리면서 바로 그 재산을 쇼킹해가지고 빈털터리를 만들려고 그 아주 경계점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더 이상은 그 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는 예금도 제가 가족에게서 이제 분리를 시키고 또 재산도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하게끔 그러면서도 또 도와주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의 등급을 변경한다든가 또 그 기초연금에 진입할 수 있도록 치매 노인의 어떤 그 공적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거에서는 놀라기도 하죠. 또 건강보험 그 보험료를 낮추는 그 가족에게 부양 의무가 되어 있던 것을 그 독립을 시켜주면서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그래서 또 가족이 좀 더 나아지는 어떤 그 삶의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그 직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복지 정보로 많은 그 원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람과 또 매력이 있었다. 때로는 또 과도한 후견인의 역할 이런 것도 목도합니다. 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는 아주 절묘하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거의 안 가지고 있고 정말 자기가 모든 걸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후견인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라고 하는 것 그런 역할이 저의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족 후견과 그 전문가 후견의 장단점은 이제 10년쯤에서 명료해졌다. 친족 후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정보가 취약하다. 이 복지 정보, 또 재산 관리 정보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임의성이 상당히 담겨져 있다. 또 전문가 후견인은 그러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충분성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후견은 이런 장점들을 사례마다 잘 부합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그 전문가 후견인으로서 보다 전문가 후견인의 후견의 모습들이 더 좋은 후견을 하는 사례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후견 사례를 좀 키워나가는 것도 법원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인식도 굉장히 많이 증진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은행 방문했을 때, 뭐 보험회사 방문했을 때 정말 당신 누구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후견이다라고 하면은 그 권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을 더 많이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노력, 또 전문가 후견인들의 노력이 기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뭐 정신질환 경계선에 있는 후견인도 만나봤어요. 후견인이 법원을 뭐 완전히 그냥 매일같이 방문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뭐 요양병원에 있는 그 어머니를 보호는커녕 요양병원과 싸움을 하는 그런 친족 후견인도 봤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가 가정 방문을 갈 때 굉장히 위협적인 느낌을 가지고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판사님 찾아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판사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는데 후견 감독인, 심층 후견 감독위원 이들이 가정 방문 갈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어쩌면 이들이 뭐 성추행했다라고 가해 뭐 이렇게 의도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 신체적인 또 감정적인 소진이 상당할 수 있다라는 걸 고려한다라면 뭐 안전장치, 보험이라든가 2인 1조라든가 뭐 어떤 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 판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이 후견에 그 진입하는 다수의 케이스는 재산의 문제로 진입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받고 있는 취약계층들도 후견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사례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아까 우리 후견 이용 촉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는 성년 후견 이용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후견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후견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또 후견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인식 개선 홍보, 이런 활동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10년의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 후견제도에는 뭔가 큰 이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후견제도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평범한 그 민법 교수를 오늘날의 이 제철은 교수로 이렇게 만들었고, 또 그냥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를 어떤 그냥 사회복지사 한 분을 제가 어떻게 그죠? 저렇게 그 훌륭한 그런 그 어떤 철학을 가진 그 후견인으로 이렇게 만든 힘이 그죠? 저도 뭐 모르지만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이런 후견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후견의 어떤 그 심오한 힘을 좀 한번 찾아가는 그런 그 여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이 성년 후견 제도 발전을 위해서 가장 이 기여한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법무사회에서 한국 성년 후견 지원 본부를 만들어서 이끌고 계시는 윤상철 이사장님 좋은 의견 듣겠습니다.
저 퇴직한 지 한 10년 만에 여기 법원에 옵니다. 가정법원에 저도 국장으로 근무했었고요. 다른 우리 저 법원에 있을 때 제가 요즘은 코로나라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폭탄주를 많이 마시고 했는데 그 폭탄주 마시면 술은 마시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폭탄사를 할 때가 이제 저기입니다.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난감합니다. 지금 꼭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네, 저 원고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재판을 뭐 수없이 해오신 분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제가 감히 무슨 말씀을 드리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영호 수석부장님이 다 잘 계시는데 그래도 수석부장님을 제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닌가. 저는 뭐 그 점 강점으로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 윤상철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뜻깊은 행사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서울가정법원과 한국후견협회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법원,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 그리고 학계와 전문가분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후견 분야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국제 행사로는 2018년 한국후견협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제5회 세계 성년 후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서수무 회장님의 공약이 컸습니다. 작년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 성년 후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교수님들과 전문가께서 외국 전문가와 함께 활발하게 발표 토론하시고 교류하시는 모습을 저는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후견 분야의 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후견 업무를 경험하고 후견 업무 전문가를 만나면서 후견 업무에 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민하신 패널분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까 송인규 의원님은 뭐 공공후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전문가 후견인 그 중심으로 이제 실제로 그 후견 업무를 맡고 있는 그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후견 업무를 접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후견 업무 성격상 가족 간의 갈등 중심에 있다는 그 점일 겁니다. 후견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자율성의 향상과 비후견인의 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과 연대감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후견 업무에 관한 적극적 홍보와 법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수반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후견 업무를 수행할 때 경험하는 가장 낯설고 어색한 것은 요양병원 등 보호시설, 금융기관 업무, 또 사회보장제도 등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과 시스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님이 박용현 사회복지사님을 기억합니다만 그 후견인의 그 신분과 그 어떤 업무를 애써 설명해야 된다. 이게 아이러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하고 비슷한 이야기일 겁니다. 요양병원 등 보호시설 담당자는 평소 업무가 힘들 뿐만 아니라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비후견인을 돌보고 있다는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후견인에게도 마음을 열고 협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서도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아까 조준배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최근에 금융거래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서 문제점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후견인이 불가피하게 법원에 요청할 경우에는 병원이나 금융기관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후견인을 지원하는 방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후견의 복리를 위해서 후견인들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잘 알고 있으면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큰 도움 됩니다. 서울에 단독주택이 있으면 당연히 기초연금 수령 대상 아닌 것으로 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의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아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안내나 교육이 실시된다면 후견 업무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인 문제로 재산 목록 보고서나 후견 사무 보고서 작성할 때 겪는 어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최근에 보고서 양식을 개정해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재산 목록과 숫자가 들어가는 문서 작성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고 있음 없음란에 체크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동 합산 기능이라든지 오류 검색 기능 등을 추가하고 부동산이나 예금란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있음으로 체크가 되게 하면 그 매크로 기능 같은 걸 넣으면은 이제 보고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보고서 작성한 담당자들로부터 보고서 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진 부장판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후견 업무는 참으로 호흡이 긴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가 2011년에 이미 설립돼서 2013년 후견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업무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작됐던 업무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끝은 항상 좋다. Everything will be okay in the end. 존 레논의 말입니다. 다시 이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If it's not okay, it's not the end. 만약 좋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 있을 때 희망을 갖기 위해 이 말을 떠올립니다. 후견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동안 오케이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법원 등 국가기관, 후견 전문가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계속 오케이이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8분 남았거든요. 플로어의 의견 두 분만 제가 듣겠습니다. 예, 먼저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한 분 지금 손 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세무사 최봉길이고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한 두세 가지 이 정보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일어났고요. 사실 제가 오늘 온 거는 이 후견 제도와 관련돼서 재산 관리에 가장 시장에 있는 세무사들이 어떠한 재능 기부를 하도록 제가 기여를 할까? 그래서 사실 왔어요. 이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세무사이면서 법학 박사고 가족 심리사고 의정부 지방법원의 후견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세무사들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우리 최철웅 교수님하고 윤성철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그 회복적 정의 치유, 전문가 후견인과 관련돼서 갈등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말씀을 했는데 100% 동의해요. 저희가 그 갈등 관리를 사단법인 한국가족이업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사실은 로펌이나 회계법인 이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진 거는 제가 사실은 그 가업 승계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소유권 승계와 관련된 상속세,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됐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갈등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갈등 관리가 승계와 관련돼서 맨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10년 관심을 갖고 전문가 그룹들이랑 해서 지금 이제 갈등 관리를 승계, 재산 상속 증여 문제와 관련돼서 많이 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내년에 혹시 뭐 한다 그러면 정보를 좀 공유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박은수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이 후견 제도 관련돼서 이제 일본 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재산이 사장되는데 사실 일본이 노노 상속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재산을 갖고 2세들한테 주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문제가 이미 이제 문제가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 이제 조세 개혁단의 상속 증여세 개편 방안에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노노 상속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후견제도하고 연관이 돼서 증여가 활성화되도록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엔 패널로 꼭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시간이 이게 제가 오늘 제 교수님한테 배운 걸 실천해 봤는데요. 예전에 자장들은 시간 막 갖고 막 독촉하고 감시도 하고 뭐 여기 와서 그죠 뭐 5분 가고 막 들고 이랬는데 오늘 그지 제 교수님 말씀대로 믿고 그죠 대화적 접근으로 한번 맡겨 보니까 뭐 시간이 되잖아요. 딱 그죠 6시 안에 딱 끝나게 이런 이 놀라운 현장을 여러분들 목격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요. 이게 저는 우리 전문가 후견인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여러분들 간병인 중국인 출신 간병인들도 한 달에 300만 원 주고는 잘 구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그만큼 이제 세상이 또 그런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부, 우리나라의 부, 지금 현재 부가 있잖아요. 13년 전하고 비교하니까 13년 만에 딱 2배가 됐다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만큼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딱 13년 지나니까 딱 이 부가 2배가 된 거예요. 그럼 월급도 2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게 돈에 대해서는 조금 이래 머리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인색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니까 자꾸 뭐 사명감 가지고 뭐 열정 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공공후견은 공공후견대로 그건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좀 제대로 그죠 값을 쳐서 그렇게 보수를 결정하고 다음에 이제 제가 법을 만들면서 이걸 잘 실수했나 싶은데 이 그냥 일반 후견은 판사님들이 보수를 정하도록 만들었어요. 판사님들이 이제 잘 세상 형편을 잘 헤아려서 적정하게 보수를 잘 정해줄 거라 믿고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점점 보수를 책정하는 손이 떨리는 모양이에요. 자꾸 보수가 적어져요. 이게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13년마다 부가 2배씩 올라가고 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리고 고생을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이게 느껴지는 게 언젠가 한 분은 그죠? 후견인 보수를 후견인은 공공후견은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의 후견이니까 그거는 뭐 그거를 우리가 많이 바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게 돈 많은 사람도 후견이 필요하거든요. 신격호 씨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예이였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후견이 필요해서 그런 돈 많은 사람의 후견에 대해서는 저 판사님들이 뭘 주저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월 후견인에 대한 보수가 월 1억 5천 이렇게 책정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막 변호사들이 그죠 후견에 관심을 가지고 막 법무사들도 후견에 공부를 하려고 막 달려들고 정말 한때 이게 좋았는데 이게 이제 웬일인지 그 뒤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자꾸 이게 판사님들이 너무 후견 보수를 정하는데 자꾸 인색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보수를 어떻게 책정하느냐도 우리나라 후견제도 발전에 저는 상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쪽이 좋겠는지 참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후견 대회가 이제 2회째거든요. 이게 정말 가정법원이 정말 좋은 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1회를 하고 이제 2회를 했으니까 이제는 3회는 저절로 이제 굴러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후견 대회가
후견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는 이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후견인의 재교육의 장으로서도 굉장히 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견제 대회를 만들어 주신 이 가정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 후견 대회가 내년 3회 대회에는 더 알차고 충실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맡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